이 집은 아버님 명의라 정리해야 해요. 어머니는 힘드실 테니 제 이름으로 돌려놓을게요. 그 말을 듣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아직도 선명해요. 며느리의 그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차갑던 그 말투가. 그리고 제 손에 쥐어진 도장. 남편의 도장. 평생을 함께한 이 집에서 저는 그렇게 밀려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죠. 거실엔 여전히 국화향이 남아 있었고 검은 리본이 달린 영정 사진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 웃는 얼굴도 화난 얼굴도 아픈 얼굴도 다 아는 사람. 이제는 액자 속에서만 저를 보는 사람. 어머니, 며느리 정나영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죠. 며느리는 제 옆에 앉으며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이 집 말이에요. 며느리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정리해야 해요. 정리.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리라는 게 뭘까요? 남편이 평생 일궈온 이 집을, 우리가 함께 살아온 이 공간을 그냥 정리라는 말 한마디로 치울 수 있는 걸까요? 어머니는 이제 혼자 쉬고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단호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돌려놓을게요. 어머니 부담 덜어드리는 거예요. 부담을 덜어준다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속 남편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죠. 여보, 이럴 땐 뭐라고 해야 하나? 현우야.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을 불렀습니다. 제 아들, 김현우. 50년 전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 밤새 보챌 때 등을 토닥이며 재웠던 아들. 학교 들어가던 날 손 꼭 잡고 교문까지 데려다 줬던 아들. 그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장 찍어. 며느리가 서류를 아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얼굴을 힐끗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내렸죠.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쿵.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쿵, 쿵, 쿵. 어머니도 여기 사인해 주세요. 며느리가 제 앞으로 볼펜을 밀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내려다봤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동의서. 그 제목 아래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선희. 그리고 그 옆에 가로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마치 이제 지워질 이름이라는 듯이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볼펜을 집어들고 제 이름 옆에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오선희.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챙겨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이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좋은 거라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현우도 따라 일어났죠. 그들은 현관으로 향했고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어머니 편찮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쾅! 거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영정 속 남편을 바라보며 국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죠. 째깍, 째깍, 째깍.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영정 사진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유리틀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 하지만 이젠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는 사람. 저는 영정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사람만이라도 제 곁에 남아 있어야 해.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식탁 위엔 영정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제가 서명한 서류의 복사본이 놓여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 위에 그어진 가로줄을, 지워진 제 존재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영정을 바라보며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 손가락 끝이 유리 틀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 영정 뒤쪽 나무틀 모서리 부분이 살짝 들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하지만 그날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저는 영정을 다시 내려놓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영정만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내일 보자. 내일.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귓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돌려놓을게요. 어머니 부담 덜어드리는 거예요. 부담, 정리, 이름.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죠.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입니다. 오선희 고객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사 가시는 날이라고. 저는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그녀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요. 마치 일정을 체크하듯 화면을 쓱쓱 넘기고 있었어요. 말씀 드렸다고?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듣긴 들었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던 거죠. 제가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50년을 산 집을 그냥 떠나야 한다는 게, 어머니, 시간 없어요. 기사님들 바쁘시잖아요. 며느리가 기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안방부터 시작하세요. 큰 가구들 먼저 빼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안방으로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제 방으로, 제가 50년간 잠들던 그 방으로. 쿵, 쾅, 덜컹. 옷장이 열리고 서랍이 뒤집히고 이불이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이거 버리는 거죠? 기사 한 명이 낡은 화장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건데 버리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칼처럼 잘랐습니다. 낡았잖아요. 새 집에 안 어울려요. 새 집. 그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제게는 새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낯선 곳일 뿐이었죠.
기사들은 말없이 화장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거울이 햇빛에 반짝이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지는 제 추억을. 어머니, 짐 챙기셨어요? 며느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냥 빈 방 한가운데 서 있었죠. 가져가실 건 얼마 없으시죠? 옷이랑 이불 정도만 챙기세요. 원룸이 좁아서 많이는 못 가져가세요. 원룸.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좁고 어둡고 혼자 사는 곳. 며느리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낡은 스웨터, 남편이 좋아하던 회색 가디건, 명절 때 입던 한복.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구겨 넣었습니다. 선택할 여유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거실로 나왔을 때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기사 한 명이 냉장고 안을 비우고 있었어요. 반찬통들이 하나씩 꺼내져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깍두기. 제가 직접 담근 것들이었어요. 매년 가을이면 김장을 했었죠. 남편이 좋아하는 맛으로, 아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정성껏 버무려서 항아리에 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식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을 받는 것처럼.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못 가져가세요. 냉장고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버리면 되죠. 며느리는 김치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쓰레기 봉투 속으로 던졌어요. 퍽!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내가 담근 건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공간이 없는데. 며느리는 하나씩 차례대로 반찬통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된장통, 퍽. 고추장 항아리, 퍽. 깍두기통, 퍽. 저는 손을 뻗었어요. 그건 며느리의 손이 제 손을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평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나를 생각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건 안 돼. 처음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건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김치야. 마지막으로 담근 거라고. 며느리는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봉투 속으로 던졌어요. 퍽! 그 소리와 함께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밖에서 들려오는 짐 나르는 소리만이 화장실 문 틈새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쿵, 쾅, 덜컹. 제 삶이 해체되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머니, 준비됐어요. 나가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붉게 부은 눈, 축 처진 입꼬리, 핏기 없는 얼굴. 이게 나야? 거울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도 커튼도 액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바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50년의 흔적이 단 몇 시간 만에 지워졌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현관 앞에 작은 캐리어 하나와 검은 비닐봉지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 아, 그리고 이거요. 기사 한 명이 영정사진이 들어간 액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어디 놓을지 몰라서 그냥 두었어요. 저는 액자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유리틀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주소 알려드렸죠? 역 근처 원룸이에요. 걸어서 10분이면 돼요. 며느리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가슴에 안았죠. 그럼 잘 가세요,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하시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계단을, 현관을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50년을 산 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문마다 제 추억이 어려 있었죠. 아들을 키우던 방, 남편과 아침을 먹던 식탁, 명절마다 차례를 지내던 거실. 이제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캐리어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덜컹거리며 굴러갔습니다. 액자가 가슴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냥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세우고 사진 액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해? 액자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액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가는 사람들은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액자 하나를 안은 채 밤은 깊어갔고 도시의 불빛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은 낮아서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어요. 창문 밖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구두, 운동화, 하이힐. 하루 종일 발만 지나갔죠.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캐리어 하나, 사진 액자 하나를 든 채로. 이게 내 집이라고.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눅눅하고 차갑고 어두운 곳.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여기라도 있는 게 감사해야 했죠. 며느리가 보낸 첫 달 생활비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가 35만 원.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어떻게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한 게 마트 계산대 일이었어요.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8시간, 주 5일. 시급 9,860원. 한 달이면 약 85만 원 정도 됐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낡은 검은색 바지에 흰 셔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계산대 직원. 75살 계산대 직원. 마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점장님이라는 30대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오선혜 씨 맞으시죠? 여기 앞치마 입으시고요. 계산대는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계산대 앞에 서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를 턱 올려놓는 소리, 카드를 던지듯 내미는 손, 짜증 섞인 한숨. 빨리 해주세요. 첫 손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물건을 스캔했어요. 비, 비, 비. 손이 떨려서 바코드를 제대로 찍지 못했습니다. 에휴, 느리네. 손님이 혀를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를 숙였어요. 그날 하루 저는 수백 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손님들은 물건을 던지듯 올려놓았고 저는 그걸 하나씩 집어서 스캔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목이 저려왔죠.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뒤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 퇴근 시간이 됐을 때 저는 탈의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발바닥이 부어서 신발을 벗는 것도 힘들었죠. 늙어서 일하긴 힘드시죠? 옆에서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냥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반지하방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에 들렀습니다. 할인 코너에서 반값 도시락을 집어들었어요.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것들이었죠. 하나에 2,500원.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사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도시락을 데워 먹었어요. 차가운 밥, 말라붙은 반찬. 맛이 없었지만 다 먹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액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고 유리를 닦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괜찮아. 나 잘 버티고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버티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트로 갔어요. 계산대에 서서 8시간 동안 물건을 찍었습니다. 퇴근 후엔 슈퍼에 들러 반값 도시락을 샀죠. 집에 돌아와 혼자 먹었어요. 그리고 액자를 닦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점점 익숙해졌어요. 계산대 일도, 반지하방도, 혼자 먹는 저녁도.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뎌지는 것뿐이었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도시락 봉사가 있다는 전단지를 봤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나눠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그게 나였습니다. 저도 도시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사자로 신청했어요. 받는 대신 나눠주는 쪽으로. 첫 봉사날 복지관에 갔습니다. 20대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웃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도시락 포장 도와주시면 돼요. 저는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포장했습니다. 밥을 담고 반찬을 담고 뚜껑을 덮었어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도시락을 들고 어르신들 댁을 방문했습니다. 좁은 원룸, 허름한 다세대 주택, 낡은 고시원.
제가 사는 곳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문을 두드리면 할머니들이 나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있었고 비슷한 분도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정말 그랬습니다. 도시락을 나눠주는 동안 저는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현우였습니다. 제 아들. 그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불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현우야. 목소리가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담배에 불을 붙이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마른 것 같았어요. 어깨도 더 처진 것 같았고요. 잘 먹고 있는지, 편히 자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방에 돌아왔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처진 어깨, 느린 걸음걸이, 담배 연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그 애도 저도 각자의 길을 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액자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무거웠어요. 먼지를 닦으려다가 그냥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현우 봤어. 말을 걸었어요. 마른 것 같더라. 안쓰럽더라.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 손가락이 유리 틀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뒤쪽 틀이 느슨한 게 느껴졌어요. 저번에도 느꼈던 그 감촉. 이번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뒤집었습니다. 나무 틀 뒷판에 작은 나사 2개가 보였어요. 살짝 풀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손톱으로 나사를 돌렸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어요. 1바퀴, 2바퀴. 나사가 빠졌습니다. 뒷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그 안에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 테이프로 붙여진 흔적이 선명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이걸 펴보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오래된 종이, 노란빛이 바랜 문서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 아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0-0. 매입자 오선희. 계약일 1998년 3월 15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반포동? 내 이름으로?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자 오선희. 또 다음 장. 공증 서류. 날인 오선희. 모든 서류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평생 고생만 시켰소. 이건 내가 젊었을 때 모아서 산 땅이오. 당신 몰래 조금씩 돈을 모아 샀소. 반포동 땅이니 혹시 힘들 때 팔아서 쓰시오. 당신 명의로 다 해놨으니 걱정 말고 쓰시오.
사랑하오, 여보.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숨겼어? 왜 말 안 했어? 액자 속 남편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괜찮을 거요.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확인했어요. 계약서, 등기부, 공증 서류, 세금 납부 증명서,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반포동, 토지, 오선이,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꿈은 아닐까? 하지만 손에 쥐어진 서류는 분명했어요. 무겁고 단단하고 진짜였습니다. 저는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손가락이 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확인해 봐야겠어.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마트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지만 계산대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어젯밤 발견한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더 선명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0-0, 매입자 오선이, 계약일 1998년 3월 15일, 1998년. 그때 저는 48살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던 해였죠. 남편은 그때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땅을 샀던 걸까요?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처음으로 아침 해를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이 아닌 은행으로 가는 길.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76번.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제 명의로 된 땅인데요.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더니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찰칵찰칵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던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세요? 네. 그런데 왜요? 직원이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땅이 지금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땅이 맞으시다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대략 150억 원 이상 됩니다. 150억?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반포동은 지금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거든요. 1998년에 사셨다면 엄청난 수익이 나셨네요. 저는 멍하니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150억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등기부등본 떼어드릴까요? 정확한 내역 확인하시려면 필요하실 거예요. 네. 그래 주세요.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수수료 1,000원입니다. 저는 지갑에서 1,000원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을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손에 쥐어진 등기부등본을 내려다봤어요. 소유자 오선이, 지목대지, 면적 500평, 150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장 큰 곳으로 골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양복 입은 남자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이 땅 시세 좀 알고 싶어서요. 중개인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우와, 반포동이네요. 여기 요즘 대박 지역인데 얼마나 되나요? 중개인이 컴퓨터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500평이면 평당 3억은 넘게 보셔야 해요. 최소 150억, 잘 팔면 200억도 가능합니다. 200억.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에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파시려고요? 아니요. 아직은요. 중개인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파실 생각 있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좋은 조건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쳐봤어요. 소유자 오선이 이게 정말 제 땅이라고? 150억에서 200억짜리 땅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 왜 남편은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며느리에게 집을 빼앗기고 반지하 방으로 쫓겨나고 마트 계산대에 서야만 이걸 알게 됐을까? 만약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알았다면, 만약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 서류는 영영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액자 뒤에 숨겨진 채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지만 야속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 거라는 걸, 아들에게 다 줘버릴 거라는 걸, 며느리가 빼앗아갈 거라는 걸, 그래서 숨긴 거였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 정말로 필요할 때까지 저는 가방을 열고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공증 서류, 모든 게 완벽했어요. 모든 게 제 명의였습니다. 며느리는 몰라요. 현우도 몰라요. 이 땅의 존재를.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가난한 시어머니, 쫓겨난 노인, 마트 계산대에 서는 할머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구청에 들렀습니다. 토지 관련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세금이 자동 이체로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설정해 둔 거였어요.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땅을 팔면, 아니, 팔지 않아도 이 땅을 활용하면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불을 켜고 식탁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들을. 첫 번째 임대 현황 파악. 이 땅 위에 건물이 있는지, 누가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임대 계약 확인. 계약자가 누구인지, 언제 갱신되는지 알아야 했어요. 세 번째 수익 흐름 파악. 그동안 임대료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펜을 놓고 적어 놓은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차분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맑았어요. 이상하게도 흥분되지 않았습니다. 150억이라는 돈 때문에 기뻐하거나 들뜨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리해야 할 일이. 저는 액자를 꺼내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 이제 알았어. 당신이 왜 이렇게 해뒀는지. 손가락이 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리할게. 하나씩 차근차근. 복수가 아니야. 정리야.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그게 다야.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밝았어요. 제 마음도 처음으로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마트에 사직서를 내야겠어요. 이제 계산대에 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가 눈치채기 전에.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일어났지만 마트 유니폼을 입지 않았어요. 대신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봤어요. 75살 할머니.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트에 도착했을 때 점장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점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가방에서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미리 써온 것이었어요. 이거 사직서예요. 점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직하신다고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 사정이 좀 생겨서요. 점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쉽네요.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언제까지 나오실 수 있어요?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이요? 그럼 후임자를.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급여 정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계산대에 섰습니다. 비. 익숙한 스캐너 소리. 하지만 이제는 들을 일이 없을 소리였어요. 오후 2시, 퇴근 시간이 됐을 때 점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마트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지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요. 30분쯤 지나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오선희 고객님이시죠?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데 혹시 이 땅과 관련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점장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아, 있으시네요. 임대 수익금이 들어오는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임대 수익금이요? 네. 매월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지점장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매월 5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별도 계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의는 고객님이신데 관리는 다른 분이 하신 것 같네요. 다른 분이요? 네. 계좌 개설 당시 대리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태수 씨로 되어 있네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임대료를 받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갔죠? 세금 납부와 관리비로 자동 이체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적립식 예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얼마나 모였나요? 지점장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약 5억 2천만 원입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억이요? 네. 10년간 매월 조금씩 쌓인 겁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이 정도 되네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50억짜리 땅도 모자라 5억이 더 있다니. 이 계좌
제가 관리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명의가 고객님이시니까요. 신분증만 확인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저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작성하고 통장을 새로 발급해줬어요. 앞으로는 고객님 핸드폰으로 입출금 알림이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와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회사였어요. 제가 가진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직원이 주소를 입력하더니 자료를 출력해줬습니다. 이 땅 위에 현재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상가요? 네. 1층은 음식점,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로 임대되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건물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토지주이신 고객님이 실소유자십니다. 건물은 세입자들이 지은 것 같네요. 그럼 임대료는 매월 약 500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음식점에서 200만 원, 나머지 사무실들에서 300만 원 정도요. 저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세입자 명단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나영.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여기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요? 네, 4층 전체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월 150만 원입니다. 저는 가만히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쓰는 사무실 건물의 땅 주인이 시어머니라는 걸, 자기가 매달 내는 임대료가 제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걸. 계약 갱신은 언제인가요? 다음 달입니다. 2년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저는 자료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정보 회사를 나와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세금 납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원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줬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정상 납부되고 있습니다.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네요. 미납된 건 없나요?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챙겨 들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맑았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식탁에 모든 자료를 펼쳐 놓았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통장, 임대 현황 자료, 세입자 명단, 그리고 며느리 이름이 적힌 계약서. 저는 노트를 펼치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토지 반포동 500평, 시세 150억 이상. 둘째, 건물 5층 상가, 월 임대료 500만 원. 셋째, 예금 5억 2천만 원. 넷째, 세입자 총 5개 업체, 그중 하나가 며느리 사무실. 다섯째, 계약 만료 다음 달. 펜을 놓고 적어 놓은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지금 제 땅 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월 150만 원을 내면서. 그런데 정작 저는 반지하 방에서 월세 35만 원을 내며 살고 있었죠. 마트 계산대에 서서 하루 8시간씩 일하면서.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를 확인했어요. 한 달 전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는 좀 어렵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때가 올 때까지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다음 달 15일. 그날이 시작이 될 겁니다. 조용한 시작이. 저는 액자를 꺼내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거의 다 확인했어. 당신이 얼마나 준비해뒀는지, 얼마나 나를 생각했는지. 이제 알겠어. 손가락이 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정리야. 내 것을 되찾는 거야. 당신이 지켜준 것들을.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을 끄지 않았어요. 노트를 펼쳐놓고 다음 단계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가 눈치채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낼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 15일. 조용히, 아주 조용히 모든 걸 뒤집을 겁니다. 다음 달 15일.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준비했어요.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요.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토지 소유자시군요. 건물 세입자들과 계약 갱신 문제신가요? 네. 갱신을 거부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2년 계약이고 갱신 조항이 특별히 없네요. 그럼 만료 30일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모든 세입자에게 다 통보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유를 명확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개발 계획이나 건물 용도 변경 같은 재개발로 하면 될까요? 충분합니다.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세입자 명단 주시겠어요? 저는 노트에서 명단을 찢어 건넸습니다. 5개 업체, 그중 하나가 며느리 회사였어요. 변호사가 명단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면 발송 가능합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첫 번째 수순이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는 지금쯤 내용 증명을 받았을 겁니다. 계약 갱신 거부, 30일 내 퇴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당황하고 화내고 누군가를 원망하겠죠. 하지만 절대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반지하 방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노트에 다음 단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통화하고 부동산과 새 계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우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왜?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물어볼 게 그거야? 현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사실은 나영이가 요즘 힘들어해요.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실 계약이 갑자기 안 됐대요.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한대요. 그래서 현우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엄마가 아는 사람 없어요? 부동산 쪽으로 부탁 좀 해줄 수 있어요? 나는 몰라. 엄마, 제발. 나영이가 지금 정말 힘들어해요. 사무실 못 구하면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럼 접으면 되지. 엄마.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영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업하는데. 너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니? 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반지하 방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현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는 아내 걱정만 하는구나. 어머니는 궁금하지도 않고.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너는 나보다 나영이가 더 중요하지. 알아.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당연한 거야.
아내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들이 어머니 안부는 묻지도 않고 며느리 걱정만 하는 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발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바쁘게, 분주하게. 며느리도 지금쯤 바쁘게 움직이고 있겠죠. 사무실을 구하려고, 건물주를 찾으려고, 현우도 아내를 위해 이곳저곳 연락하고 있겠죠. 하지만 아무도 모를 겁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그들이 무시했던 그 노인이 모든 걸 쥐고 있다는 걸. 며칠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세입자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고 했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30일. 그 안에 모두 나가야 한다고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다음 단계를 체크했어요. 첫 번째 계약 갱신 거부 마이너스 완료. 두 번째 새로운 임대인 찾기.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했습니다. 지난번에 상담받았던 곳이었어요. 여보세요. 지난번에 반포동 땅 상담받았던 사람인데요. 아, 예. 기억납니다. 파시려고요? 아니요. 임대인을 새로 구하고 싶어서요. 조건 좋게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요. 물론이죠. 반포동이면 줄 서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럼 기존 임대료보다 2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시세가 그 정도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존 월세 500만 원, 새로운 월세 1000만 원, 2배였어요. 며느리는 월 150만 원을 냈는데 이제 새 세입자는 300만 원을 낼 겁니다. 저는 노트에 숫자를 적었어요. 월 1000만 원, 연 1억 2천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었습니다. 며느리가 쓰던 자리 월 300만 원. 펜을 놓고 적어 놓은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지금쯤 알고 있을까요? 자기가 쫓아낸 시어머니가 건물주라는 걸, 자기가 무시했던 그 노인이 자기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걸. 아직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액자를 꺼내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여보, 시작됐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손가락이 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사무실을 찾아다니고 있겠죠. 급하게, 바쁘게. 한 달밖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찾지 못할 겁니다. 반포동에서 그 가격에 사무실을 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결국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거예요. 더 외진 곳으로, 더 비싼 곳으로,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몰라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불을 켰어요. 노트를 펼치고 다음 단계를 적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수익원 확인. 며느리 사업이 어디서 돈을 버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수를 둘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며느리 회사 이름을 검색했어요.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파는 곳이었죠. 저는 천천히 사이트를 둘러봤습니다. 어떤 상품을 파는지, 어떤 고객이 많은지, 어디서 물건을 공급받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했어요.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주요 공급처 3곳, 주요 고객층 40-50대 여성, 매출 규모 추정 월 5천만 원. 펜을 놓고 적어 놓은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실을 잃으면 타격이 클 거예요. 하지만 치명적이진 않을 겁니다. 더 강한 한 방이 필요했어요. 저는 공급처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익었어요. 혹시 이 회사도? 저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어요. 그 공급처 건물도 제 땅 위에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 액자를 향해 말했어요. 며느리가 거래하는 회사도 우리 땅 위에 있어. 세상이 참 좁네. 손가락이 다시 노트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공급처 계약도 확인. 다섯째 필요하면 여기도 정리.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약 만료일. 오늘이었어요. 아침 일찍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세입자가 퇴실했다고 했어요. 며느리 회사도 어제 짐을 뺐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음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임대 계약서. 5개 업체 모두 새로운 세입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임대료도 2배로 올랐습니다.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던 대로였어요. 반포동이라면 이 가격도 싼 거예요. 줄 서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1, 2, 3, 4, 5. 모두 제 이름으로. 오선이. 이제 매달 10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올 겁니다.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저를 맞아줬어요. 오선희 고객님, 오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계좌 관리 방식을 바꾸고 싶어서요.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저는 메모해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자동 이체 계좌를 모두 제 핸드폰 번호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입출금 알림도 제 번호로요. 지점장이 확인했습니다. 아, 기존에는 다른 분 번호로 되어 있었네요.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서 나가던 자동 이체 건들 모두 중단해 주세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점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현재 3건의 자동 이체가 있습니다. 모두 중단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3건 중 하나가 며느리 회사 계좌로 가는 돈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설정해 둔 것 같았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며느리는 그걸 생활비인 줄 알고 있었겠죠. 시어머니가 주는 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어머니 돈이 시어머니한테 돌아가는 돈이었어요. 이제 그것도 끊겼습니다. 모든 처리가 끝났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11월 중순이었지만 날씨가 좋았습니다. 저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예전엔 아까워서 못 마셨던 아메리카노. 5,000원. 이제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지금쯤 바쁘게 움직이고 있겠죠. 새 사무실에서, 더 외진 곳, 더 비싼 곳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선희 고객님이신가요? 저는 한빛 종합유통 대표 김민수라고 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가 반포동 건물 4층을 쓰던 업체인데요. 혹시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빛 종합유통? 며느리 회사에 물건을 공급하던 업체였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새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느리 공급처도 타격을 받았겠네요. 사무실을 잃고 새 곳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럼 며느리한테 물건 공급이 늦어질 거예요. 아니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겠죠.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반지하 방.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아직 옮기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옮길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왜 여기 와 있어? 며느리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마치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물어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반포동 건물. 그 건물주가 누구예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오선이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어머니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인가요?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동명이인 아니야. 나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땅 주인 나야. 그 건물도 내 땅 위에 있는 거고. 며느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제가 쓰던 사무실이 내가 나한테 월세 내고 쓰던 거지. 며느리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150만 원. 매달 내가 낸 돈 다 내 통장으로 들어왔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이 안 돼? 내 땅이야. 내 명의로 된 땅이라고. 그럼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왜 이제 와서? 말할 이유 없었어. 너는 나를 쫓아냈잖아. 생활비도 끊었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생각해서 한 거였어요. 생각해서?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를 반지하 방으로 쫓아낸 게 나를 생각해서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내 반찬통을 쓰레기통에 버린 게 나를 생각해서야?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 너는 내가 필요 없었던 거야. 짐이었던 거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어. 너도 내 길 가. 나도 내 길 갈게. 어머니. 며느리가 손을 뻗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문 밖에서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한참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액자를 꺼내 앞에 놓았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끝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정리됐어. 손가락이 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알았을 거야. 자기가 누구를 함부로 대했는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후련한 눈물이었어요. 당신이 지켜준 거야. 나를. 끝까지.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저는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액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영이한테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할 것도 없었어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의 발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 저도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제자리에서 저는 액자를 내려놓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모든 정리 완료. 이제 시작. 펜을 놓고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시작. 그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지하방에 살지 않았습니다. 50년을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느리와 현우가 살던 집, 이제 다시 제 집이 된 곳.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 기억납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 액자 하나. 그게 전부였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현우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환기가 필요했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집 특유의 냄새가 났거든요.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돌아왔어. 중얼거렸어요. 우리 집에 돌아왔어. 액자를 거실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전에 있던 그 자리.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고객님, 반포동 땅 말씀드렸던 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혹시 이 집도 파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긴 안 팔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중개인이 돌아간 후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남의 집 같지 않았어요. 제 집이었습니다. 진짜로 완전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온종일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집을 제 손으로 정리하는 게 저녁이 됐을 때 집은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간단히 저녁을 차렸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맛있어. 집밥은 역시 달라.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현우였어요. 저는 한참을 편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결국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했던 것 평생 후회할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나영이랑 저는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엄마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볼 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복지관 이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사님, 제안 하나 하고 싶어요. 무슨 제안이신가요?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싶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요. 이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저는 통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할까요? 이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3개월 후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식당과 휴게실, 2층은 낮잠을 잘 수 있는 방들. 간판을 달았습니다. 김태수 오선이의 집. 개관식 날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제가 도시락 봉사하며 만났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가 만든 곳이에요? 네, 같이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이랑. 고마워요, 정말.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이사님이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선희 어르신의 뜻으로 마련됐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따뜻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저는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액자를 꺼내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봤어? 오늘 쉼터 열었어. 당신 이름도 같이 걸었어. 손가락이 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된 집.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집. 좋지? 액자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며칠 후 쉼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저도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밥이 맛있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할머니는 여기서 일하세요? 아니요, 저도 그냥 어르신이에요. 그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다 똑같은 어르신이지. 저도 웃었어요. 맞아요. 다 똑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쉼터를 둘러봤습니다. 휴게실에서는 어르신들이 TV를 보고 계셨어요. 2층 방에서는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모두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 햇빛.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살아도 세상은 결국 알아보게 돼 있더라.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뒤에서 이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큰 일을 하시다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쉽지 않았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에 들렀습니다. 장을 봐야 했어요. 장바구니에 채소와 과일을 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며 문득 생각했어요. 예전에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었지. 계산대 직원. 75살 계산대 직원. 지금 계산대에 서 있는 분도 나이가 지긋해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까지 천천히 걸어갔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환했어요. 커튼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
거실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어요. 액자도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들어 햇빛 아래 세웠어요. 여보 봐. 햇빛이야. 우리 집에 햇빛이 들어와.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평온했어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이 자리에서 제 삶을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모두 제 시간에 피어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제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5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햇빛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